3차 사이클을 보신 분들은 전세 대출이 주택가격 앙등의 원인이라고 다 지목을 하고 있는데 정리하면은 1차 사이클은 한국 경제의 소득 사이클이었고요. 급성장과 소득 사이클이었고,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 생활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도권 초강세가 나왔던 지역이고, 2차 사이클은 IMF 이후에 가계 기준으로는 최초로 대출 사이클이 일어났던 기간이고, 그 대출 사이클을 정책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구조화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08년 금융위기가 나면서 일단락되었고요. 3차 사이클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고 전세 대출을 통해서 레버리지가 나는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쓴 글인데 게시판에도 글을 썼는데요, 좀 영상화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영상 작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보는 것이 좀 더 시각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시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강세장 약세장이라고만 저도 좀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가지고 구조적인 그런 강세장,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강세장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니면은 비구조적이고 단기적인 시장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강세장은 86년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소위 40년 역사를 보면은 3번 있었거든요. 그거는 86년에서 90년도, 그리고 01년에서 07년도가 있었고, 맨 마지막 구조적인 강세장 가장 샤프하게 올랐던 거는 2015에서 2021년에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주택 실거래 지수가 60에서 100으로 갔었다가 내려왔는데, 그 얘기는 거의 65%가 올랐다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 당시에 거의 한 3천조 원의 시장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1차, 2차, 3차 구조적인 강세장이니까 좀 빅사이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좀 거시적인 여건을 보면은 1950년대부터 실질 GDP를 갖고 온 건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1960부터 1970까지는 전후에 서울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인구 300만에서 인구 700만, 800만으로 10년 만에 이렇게 증폭되는 기간이 있었고, 해당 기간에 중화공업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한국 GDP가 올라갔는데, 그때의 실질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배제한 실질 성장률이 이때 15%까지 올랐던 게 70년대였고요. 이후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가 1980년부터 89년까지, 그러니까 아까 지수는 1986부터 있었지만 정확히는 1980부터 1989까지 거의 10년에 걸친 대경제 호황이 찾아오게 되고, 이때를 뭐 삼저 호황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의 실질 성장률이 한국도 평균 12% 정도 나오는 엄청난 성장기를 보였던 기간입니다. 주택 실질 성장률이 이렇게 높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택 매매 가격이 광폭해서 오를 수밖에 없었고요. 86년부터 있지만 이때 실거래 지수가 굉장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거래 지수 기준으로는 10에서 30으로 거의 셋더블이 난 거니까 주택 가격이 이 기간에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90년대는 결국 주택의 집중 공급과 함께 97년 IMF가 되면서 마이너스 성장률에 들어갔었다가, 이후에 2001년부터 2007년까지 2차 빅사이클이 존재하고, 이 기간에도 실질 성장률이 당연히 마이너스 이후에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거지만 평균적으로는 5%대 실질 성장률을 2000년대에도 계속해서 구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 5%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매우 양호한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가계대출이 이때 또 한번 크게 일어났었기 때문에 첫 번째 가계대출 빅사이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가계대출은 종전에는 없었는데 실질 성장률은, 그러니까 1차 80년대는 이제 소득 사이클이고, 2차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이제 최초의 대출 사이클이 되는 거고, 그리고 3차였던 기간인 2015부터 2015는 결국은 낮아지는 금리와 레버리지 사이클이 되는 건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구조적인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5년에서 21년도 실질로는 평균 3%대, 3.2%대의 실질 성장을 했기 때문에 물가를 배제하고 그 정도를 보면은 우리가 거의 한 5%는 명목으로 올랐다는 거거든요. 현재 한국의 실질 성장률이 1.5에서 0.8로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1.1이 될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1%대로 실질로 내려왔고 물가가 1.5에서 2.0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명목 3% 성장하는 나라가 됐는데, 그 과거 경제 규모는 커졌기 때문에 3%가 옛날보다는 더 크지만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구조적인 강세장은 근본적으로 경제가 매우 호황기를 구가하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인데 가계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01년부터 하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갖고 오면은 01년이 2차 사이클 시작하는 거죠. 요 기간이 첫 번째 빨간 박스로 한 건데 요 때를 보시면은 결국 대출 금리가 05년으로 되는 과정에서부터 01년부터 05년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5년 동안 실질 성장률은 3%대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는 정확히 말하면 150bp가 내려가게 됩니다. 대출 금리가 150bp가 내려가게 되면서 가계 대출 환경이 매우 양호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15년부터 21년의 이 기간에는 주담대 평균 금리가 4%에서 2.5까지 내려가는 건데 이때도 150%가 약 6년에 걸쳐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0.5까지 갔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0.5까지 가니까 이 당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0.9까지 내려가는데 1% 이하의 국고채 금리로 내려가는 거죠. 과거엔 4%가 넘었었는데.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사실상 거의 300bp가 내려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 3차 구조적 강세 기간이 왜 왔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때는 전세 대출이 확장되는 기간이었는데 전세라는 거는 현금 흐름을 이자율로 나누는 거고 이자율이 4에서 2.5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전세는 60% 이상 뜨는 거거든요. 현금 흐름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럼 전세 가격이 60%가 뜨게 되면은 매매가는 전세가에 비례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소위 전세 대출발 빅사이클이 3차 사이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광폭해서 레버리지로 올라가면서 이 당시 잠실 엘스가 2012년에 34평 기준으로 전세 4억이었는데요. 2000년대 말이 됐을 때는 전세 8억이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세 11억, 12억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억 전세가 8억 전세로 가는 데는 한 5년 정도 걸렸는데 전세 대출로 올라간 것입니다. 전세 대출의 역수, 금리 역수로 올라간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고 이거가 이제 전세가 강세를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이런 추세는 현재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사이클을 보신 분들은 전세 대출이 주택가격 앙등의 원인이라고 다 지목을 하고 있는데 정리하면은 1차 사이클은 한국 경제의 소득 사이클이었고요. 급성장과 소득 사이클이었고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 생활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도권 초강세가 나왔던 지역이고 2차 사이클은 IMF 이후에 가계 기준으로는 최초로 대출 사이클이 일어났던 기간이고 그 대출 사이클을 정책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구조화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08년 금융위기가 나면서 일단락되었고요. 3차 사이클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고 전세 대출을 통해서 레버리지가 나는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2014년 724 정책, 9.1 정책 이런 여러 가지 수요 공급 정책들이 존재했지만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이 작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거가 구조적인 강세를 만들어냈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말미에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관련 회의를 하면은 전세 대출을 잡아야 된다는 주장을 당시에 많이 했었는데 전세가 서민 대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해서 관련 정책을 쓰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정치화한 것이 문재인 정부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부동산에서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빼고 시장 안정화 그 자체에 집중하기 위한 방법론을 써야 되는데 서민표, 유주택자표, 다주택자표 이렇게 표를 나눠 가지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위 제가 하는 말이 설득력을 잃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 해법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꼈었던 것 같고 저도 지금 자주 하는 말이지만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은 그 물가로 데려간 말이 물을 먹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데 그런 선택을 그 당시에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튼 구조적 강세장은 이렇게 묘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국 지난 40년 역사에서 장기 구조적 강세장은 3번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86년부터 보면은 물론 86년 이전에 80년대 자체가 대세 강세장이었고 그리고 60에서 75년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총 4차례 이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데이터가 있는 기간을 보면은 86에서부터 90년 그리고 01년에서 07년 그리고 2015에서 2021년 되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강세라는 거는 주택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36개월 이상의 시차 이상이 나왔을 때 구조적이고 장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상승은 매우 길 뿐더러 그리고 상승 폭이 크거든요.
이런 게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거시 환경이 우호적이어야 되고요. 성장률과 금리가 우호적으로 가야 되고, 아까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수요 공급이라는 미시적인 부분에서도 공급이 타이트한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특히 3차 강세장은 박근혜 정부의 공급 정책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었는데, 수요 정책이 거시 환경이 양호한데 공급도 묶어놨었기 때문에 구조적인 강세장이 올 만한 요건을 만든 상황이 되었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절대적으로 가격 레벨이 낮기 때문에 소위 2배가 오르더라도 그거를 소득으로 따라간다거나 하는 게 가능할 정도로 15년부터 21년까지는 말 그대로 지수가 60% 이상 올라갔으니까 개별 단지들은 평균적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말미에는 과열 양상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결국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36개월 이상의 강세장이 오기 위해서는 거시 환경, 미시 환경, 가격 레벨 세 가지가 모두 다 충족되어야지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2025년의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단기적이고 비구조적인 강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세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소수점 첫째 자리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동향조사라 하더라도 그 동향조사라는 거가 시장의 말 그대로 매도자들의 자신감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매도자들의 자신감이라는 거는 뭐 그냥 근거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장 분위기 속에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향조사가 그대로 실거래 지수로 가진 않지만은 현재의 분위기는 비구조적이긴 하지만은 그런 강세장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과 재작년에도 이런 기간이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은 23년 6, 8월, 24년 6, 8월이 이랬었는데요. 올해는 2월과 3월을 넘어서 지금 5월과 6월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올해는 특히 상반기를 생각해 보면은 그런 굉장히 구조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아주 구조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두 번의 스파이크가 존재하는 그런 시장이라서 시장에서는 지금 부동산이 매우 과열돼 간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15년에서 21년까지의 상승장 이후에 22년에 이런 벼락 같은 하락을 하고, 그리고 23년에도 이렇게 짧게나마 강세장이 있었습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가 왔기 때문에 강세장이라 하는 거고 24년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가 뭐가 다르냐고 하면은 작년은 스파이크가 한 번 있었는데 올해는 스파이크가 두 번 있고, 스파이크가 두 번 있다는 거는 가격이 전파되고 있다는 의미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가격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어디로 전파되고 있냐면은 그 최고 우량주 다음에 다음 지역으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통상 자산 시장은 1등주가 먼저 치고 나가고 그 모멘텀을 얻었을 때 1등주가 치고 나가고 1등주가 달리면서 2등주가 갭매우기를 하고, 그리고 2등주가 달려나가면서 3등주가 따라붙고 이러면서 각 티어들이 일제히 오르고 나면은 이제 요 대상이랑 약간 섞여 있어도 연관만 있어도 그냥 같이 연계가 되면서 소위 오만 잡주까지 다 오르는 게 전반적인 그 자산시장의 강세장의 특징이거든요. 2015부터 2021까지의 그 사이클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부동산이 약간 이런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자산이 다 오르기 시작하면은 시장에는 낙관과 유포리아, 소위 유포리아가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되면은 자산시장의 과열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그 다음에 자산시장의 안정세를 얘기하는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제 비난하고 힐난하고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도 그런 걸 좀 받고 있긴 하지만은 20년, 21년, 특히 21년 하반기부터 22년 상반기까지 그 1년 동안 받았던 그 비난의 강도는 지금 채널에서 나오는 강도 대비해서 제 체감으로는 100배가 셌다고 느껴지고요. 그만큼 21년에는 소위 삼척동자들도 와가지고 저한테 부동산으로 훈수를 둘 정도로 부동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자신감과 낙관이 넘치니까 이들은 아파트를 넘어서, 아파트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초가, 고가, 일반 아파트, 그 다음에 비아파트, 비아파트에서도 지산 생수, 그 다음에 지역도 수도권을 넘어서 저 멀리 거제도까지, 지방 소도시까지 모든 자산이 올라가면서 그거를 잡는 거거든요. 그런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는 그런 유포리아가 존재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경고의 멘트가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무너졌을 때는 다 같이 무너지고 회복도 항상 알짜 주식부터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끝단부에 있는 자산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구조적인 강세장이 와야 되고, 구조적인 강세장이 오지 않는다면은 지금도 생각했을 때 지산생수 지주택, 지방에 있는 소형 아파트, 가격대가 낮은 소위 끝단부 아파트들이 강세장이 오기에는 매우 요원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5년의 모습이 작년이랑 올해랑 지금 조금 달라 보이는 거는 작년, 재작년의 경우에는 그냥 잠깐 스파이크가 있고 끝났는데 올해는 서울 5분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거래 허가지역 4개구, 강남 3구와 용산구가 서울에 있는 5분위 주택가격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서울의 5분위는 평균 25억을 넘는 그런 주택들인데 이런 주택들이 먼저 치고 나갔고 보통은 이렇게 끝났는데요. 작년 8, 9월도 이렇게 얼추 정리가 돼서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 6월은 거기가 치고 나간 다음에 소위 그 4분위, 서울 4분위라고 할 수 있는 마포구, 성동구, 양천구, 강동구, 동작구 정도로 대표되는 이들 지역의 고가주택군 12억부터 20억 사이에는 이런 고가주택구 서울 4분위 아파트들 가격들이 지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위는 원래 셌는데 5분위에 이어서 서울 4분위 아파트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서울 기준으로 약 10개 구가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고 서울 10개 구가 강세니까 종전 4개 구 대비해서는 2배 넓은 그런 강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서는 서울의 4분위 아파트와 경기도의 5분위 아파트가 유사한데 경기권 5분위 아파트들은 과천과 판교로 대표가 되고요. 과천, 판교와 약간 유사한 가격대로 당연히 분당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하남시가 들어가는 거고 용인, 수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경기권에 있는 5분위 아파트들이 지금 강세로 가고 있다 보니까 서울 4분위 강세와 경기 5분위 강세가 같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마치 가격 상승이 전파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고 5분위, 4분위가 전파되면 사람은 이제 점 2개가 찍히면 관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다음 3분위 강세로 가겠구나. 소위 9억에서 15억대에 있는 9억에서 12억대 아파트 강세로 가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지역을 찾아가지고 간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현재 주택 부동산 시장에 일어나는 거는 입지를 살핀다거나 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철저히 가격에 기반해서 고가부터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광역시에 있는 주택들은 아직 경기 5분위 주택만한 가격은 아니잖아요. 과천이나 판교에 있는 34평, 9평, 요즘은 25평, 9평이니까 25평, 9평이나 34평, 9평대를 보게 된다면은 그럼 이들 지역은 거의 20억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5분위 주택들은 평균적으로 9억에서 12억 사이에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까지는 내려가지 않은 것이고 이런 가격대까지 강세가 오려면 소위 경기권 4분위 아파트, 그다음에 지방의 5분위 아파트 이런 다음 칸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방에서 8억 원 이하의 그런 소위 6억 원대 언더의 그런 아파트들은 경기권 3분위 아파트로 내려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전파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파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작년, 재작년과 다른 거는 이런 다음 분위 아파트들이 오른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은 과거에 구조적인 강세에서 나타났다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 빠르게 읽는 사람들이 일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은에서 결국 주택가격 기대 심리가 111로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주택가격 심리가 오른 게 약 8개월의 시차를 두고 특히 4개월 이상부터는 영향을 준다라는 거니까 지금 기대 심리가 오른 게 올해 하반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지금부터 가계대출을 규제하자는 그런 이유로 이런 논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택가격 전망은 사실은 그 과거부터 보면은 결국 가격의 일부 선행하는 거긴 하지만은 관성이 존재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22년 4월, 그러니까 22년 6월부터 서울이 무너졌죠. 무너지기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22년 4월에 주택가격 전망지수를 계산해 보면 114였거든요. 이거가 어디까지 내려지냐면은 23년 2월, 그러니까 7개월 만에 60까지 박살을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박살 나는데 8개월도 안 걸렸는데 그 8개월 걸리기 전까지는 낙관과 유포리아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은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한다고 전망을 하고 가격이 하락을 하면 하락을 한다고 전망하는데 심리지수는 가격이라는 관성에 기대서 움직이기 때문에 심리지수가 마치 결과값이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리지수는 현재 가격이 오르고 있다 내리고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를 보여주는 값이지 실제 그 심리지수로 인해서 가격이 완전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영향을 준다고 해석은 된다고는 하더라도 그것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일부 심리지수가 돌아서서 114로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도 보시면은 작년 8월에 어디까지 갔냐면 120까지 갔었죠. 그래서 제 작년 8월, 9월 영상 중에 미국 주식 무너진 날 뭐라고 했냐면은
시차를 두고 2, 3개월 안에 시장이 안정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렸었는데 왜 그런 생각들을 했냐면은 거시가 조금 안 좋아지고 무너지고 가계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시장이 안정세로 가거든요. 그래서 2024년 8월에 달았던 영상의 댓글들은 굉장히 비판조였지만은 결국 2024년 9월, 10월이 되고 나서는 시장이 안정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사한데 지금의 심리지수는 그때까지 가지 못했고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지나면 심리지수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올라올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는 그냥 어떤 인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성적으로 가격을 바라보는 시장의 성격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리하면은 25년 부동산은 서울 5분위, 4분위 그리고 경기 5분위 중심의 상승이고 24년과 다른 거는 점이 아니라 선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가격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구조적인 강세는 그게 끝단까지 가는 거고 낙관이 넘치는 거고 그리고 주택가격 심리조사 낙관이 어느 정도 넘치냐면은 과거에는 막 150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뭘 해도 그냥 집안 사면 오만 바보 소리 듣고 막 이런 부분이 나왔던 건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시적으로 올해 상황을 봤을 때 과거 구조적인 강세를 만들었던 시기랑은 되게 달라요. 거시적으로 보면은 성장률이 내려가고 0%대로 진입하고 이게 설령 1.1을 찍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계대출과 관련한 대출 규제도 지금 열려 있으니까 유동성이 풀리면서 대출 성장이 나오는 부분이지 대출 수도꼭지를 잠그게 되면은 결국 주택시장으로 유동성이 흘러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 절판 마케팅, 소위 7월부터 대출 규제 강화한다. 이재명 정부가 첫 대출 강화한다. 서울에 있는 몇몇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제로 또 묶일 수가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의 조급함을 자극하는 형태로 4분의 주택까지는 강세를 만들었는데 시장 전체로는 약간 회의하거나 의심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인 강세에서 나오는 낙관과 유포리아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은 지금은 이제 한시적이고 단기적인 그런 강세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주택 가격이 강세로 된다는 부분을 이제 일부를 생각해가지고 그럼 최상욱이도 이제 강세론자로 전환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강세도 다 똑같은 강세가 아니고 약세도 다 똑같은 약세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 축이 있다고 한다면은 가로의 시간축이 있고 세로에는 강도축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시간축을 보고 강도축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로 보는지 그 가로 세로 축 안에서 짚히게 되는 거잖아요. 현재 저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36개월 이상의 강세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도저히 나오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가계대출 유동성과 고레버리지를 섞어가지고 주택의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매매가 강세를 만들어내는 거는 미시적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급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나오려는 대책들은 수요를 다시 억제하는 형태의 정책들 특히 대출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이 안정화되고 강세장이 작년 9월처럼 그냥 종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런 생각을 하지만 지금 그런 대책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이 대책이 나올 때까지 시차가 있다 보니까 짧은 이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봤을 때는 뭔가 강세장의 분위기가 5분위 주택에서 4분위 주택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거를 경계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여튼 시장을 바라보는데 제가 보는 기준은 이런 방식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전이나 전파가 되고 있다는 거를 부동산 시장을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대책을 낼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캐치하고 원인이 뭔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3년 이상 걸리는 공급을 하겠다라고 한다거나 하면서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제방을 아무리 쌓는다 하더라도 수도꼭지가 열려 있다면은 그 물은 넘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작년에도 똑같이 6, 8월에 실거래 심리지수가 120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스파이크 강세가 서울에 어마어마하게 나왔었거든요. 제 주변에 소위 서초 강남에서 나타났던 그런 엄청난 강세장에 막 그 당시에 고소득자들이 포모를 일으켰었던 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 레벨대가 아니라 그 밑에 레벨대 주택으로 엄청난 포모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위아래 상관없이 서울 4분위가 지금 상당한 포모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것도 결국 어떻게 꺼졌냐면은 그냥 은행대출 규제 강화로 꺼졌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에 이미 했었던 대책들을 지금 안 낼 이유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곧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게 되게 합리적인데 어쨌든 정권 교체 기간 동안에 그게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도 답답함을 느끼긴 하지만은 지금의 이런 강세가 그냥 항구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강세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빨리 이 사단이 어떻게든지 종료가 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그런 주체들이 이걸 하지 않고 있다면은 그런 게 바로 직무유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련 금융부처들은 이제 수도꼭지를 잠그는 그런 정책들을 조속히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